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학원 교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시대가 바뀌어서 근대사 파트를 좀 볼 텐데요. 이 근대 파트가 어렵습니다. 이 양이 많다라기보다는 시기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 사이에 굉장히 촘촘하게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도를 외우시기에는 적합하지가 않고, 왜냐면 같은 해에 같은 달에도 다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야말로 사건의 전후 관계와 시대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강의는 4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 권력자가 등장하는 시기하고, 또 이때가 우리가 항구를 열면서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또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원해서 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대라고 하는 시기로 접어 들어가는 시대, 요 시대 상황을 좀 볼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근대 시기에 들어왔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의 모습들, 구한말의 모습, 또 근대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문화 챕터로 또 정리를 해보겠고요. 여기 3개년 동안, 3년 동안의 출제 비율을 보면은 이 주제별로 나름대로 다른 시기보다는 좀 균일하게 출제가 되는 편인데요. 문화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1위, 2위, 3위를 보시면 1위가 37.9%로 근대 시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의 차이 없이 흥선대원군의 이야기, 일제 침략기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로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사람 중에 하나죠. 흥선대원군. 이 사람은 왕이 아니죠. 이 사람의 아들이 왕입니다. 고종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고종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12살이었거든요. 12살의 어린 아들을 대신해서 왕의 역할을 약 10년 정도 섭정으로 진행을 하는 게 흥선대원군이고, 사실 고종은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왕이 못 됐을 거예요. 아주 치밀한 계획 끝에 흥선대원군이 본인의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을 때 그때는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게 좀 길게 이어져서 왕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아들의 왕권을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펼치게 되고, 세도 가문을 좀 몰아내고 신권을 좀 누르고 왕권을 올리는 걸 많이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했었던 개혁 정책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인데, 왕권을 일단 기본적으로 올리는 거에 공통 목적이 있고요. 이 신하들의 힘을 빼앗고 아들의 힘을 올려주는 역할로 많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여긴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흥선대원군은 본인이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아주 오랫동안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죠. 근데 원래는 왕위 계승권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섭정을 맡게 됐을 때 자기 아들이 왕이 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납득을 하고, 이 치세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현실적인 방안의 개혁안을 많이 추진을 합니다. 이분은 바깥쪽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뭐에 가장 힘들어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혁하는, 다른 사람들은 못했었던 파격적인 방식의 개혁을 많이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런 호칭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입니다. 왕이 되지 못했었던 왕의 아버지죠. 생부를 보통 대원군이라고 하는데 4명의 대원군이 있어요. 흥선대원군 포함해서. 그런데 살아서 권력을 누린 사람은 흥선대원군이 유일합니다.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던 케이스가 좀 드물잖아요. 반정으로 왕이 된 케이스라던가, 직계자손이 아닌데 후사가 없어가지고 지명된 케이스라던가, 그러면 이 사람은 왕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의 생부를 좀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군이라는 호칭을 쓸 때가 있는데, 이 흥선대원군은 살아있는 대원군으로서 유일하게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죠. 자,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했었던 시점에 이제 외세의 침입이 맞물리는 장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은 아니죠. 이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 권력을 잡았을 때 파격적인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나중에 본인의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직접 친정을 할 때를 대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겠고, 사실은 본인이 왕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성정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권력을 잡는 거를 대리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섭정을 하는 동안에 본인이 원래 펼치고 싶었던 개혁 정책을 획기적으로 단행을 하게 되죠. 우선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비변사.
이 비변사라고 하는 관청은 사실 이때까지 이렇게 크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관청이에요. 비변사 자체가 사실은 임시기구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군사, 국방의 문제만을 논의하는 그런 걸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뭐 임진왜란 같은 걸 겪고 또 병자호란을 겪고 하면서 여러 가지 난리에 시달리면서 국방 문제가 덜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군사 문제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전쟁들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를 비변사에서 다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뭐 육조고리 앞에는 육조 관청을 두고 뭐 의정부도 있고 여러 가지 관청에서 일을 나눠서 하는 게 맞는데 일을 나눠서 하지 않고 비변사에 집중이 되더라는 거죠. 비변사는 오늘날에 창덕궁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창덕궁 앞에 가시면 그 길 건너편에 우리소리 박물관이라고 지금은 박물관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비변사 자리입니다. 이 표석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그 비변사가 있었던 그쪽에서 거의 모든 거를 담당을 하게 되고 원래 영의정, 좌의정 같은 높은 사람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 같은 분들은 저기 광화문, 경복궁 앞에 있는 의정부에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의정부가 해야 되는 어떤 기능들까지도 비변사에서 다 논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비변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대 권력자들이겠죠. 이 비변사가 바로 이 세도 정치의 온상지였어요. 원래의 목적에 맞게 비변사를 대폭 축소하고 얘가 덩달아 가져갔었던 다른 부서의 역할들 이거를 나머지로 다시 돌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축소하고 폐지해서 원래 삼정승이 가야 되는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역할을 했었던 부서를 따로 떼요. 삼군부를 부활시키는 중요한 거를 먼저 손을 대는 거죠.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한다. 그리고 이분은 이미 바깥에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간 동안에 뭐 때문에 사람들이 힘든지를 봐요. 그리고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문제를 바깥에서 여실히 목격했었던 사람입니다. 이전에 만들었었던 법전의 내용이 지금의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 제도를 많이 바꿔서 혹은 증설해서 혹은 없애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점, 그런 문제점을 목격해서 알고 있었고 법전 정비를 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법 중에 낡은 법을 바꾸고 이상한 법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신설하기도 하는 법전 정비해요. 통치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서 법전을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그게 대전회통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흥선대원군이 주관을 했고 왕으로 따지면 고종 때에 이런 게 나온 거죠. 법전 편찬, 육전조례 등등 바뀐 시대상으로 바뀐 부분을 적용시켜가지고 체제 정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법전 정비의 목적이 되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경복궁 중건이에요. 이거는 이 경복궁 중건이라는 요 사건은 이 흥선대원군이 명망을 잃게 되는 그러니까 실패한 것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중건은 다시 짓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임진왜란 중에 서울의 궁궐들이 홀랑 다 타서 없어집니다. 근데 서울의 궁궐은 지금 통상 남아있는 건 5개지만 뭐 이땐 딱 5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적었던 시기도 있고 많았던 시기도 있어요. 어쨌든 임진왜란 때 창덕궁도 타고 경복궁도 불에 탔어요. 근데 경복궁을 다시 짓지 않습니다. 메인 궁궐 법궁이었던 경복궁을 다시 짓는 거가 뭐 경제적인 압박이 있었다라고도 하고 그 자리가 풍수지리상으로 뭐 좋지 않은 자리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이 어우러져서 경복궁을 다시 짓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돼요. 그래서 창덕궁, 창경궁 같은 궁궐만 나중에 크게 다시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 그래서 조선의 궁궐 중에서 실제로 왕들이 가장 오래 살았던 궁궐은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입니다. 창덕궁, 현재 유네스코로 지정된 안국에 있는 그 창덕궁이요. 그래서 그쪽만 쓰고 경복궁은 중건을 다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를 합니다. 무려 약 270년 정도 경복궁은 그냥 폐허로 방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딱 왕이 되고 나서 사실 고종이 갑자기 12살에 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납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뭘 안다고. 그래서 이 고종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의 왕권을 돈독히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고종이 왕을 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하고 떨어진 왕실의 어떤 권위를 올리는 작업으로 선택을 했던 게 망가진 궁궐을 정궁을 고쳐서 들어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모하게 경복궁 중건 공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들을 설득할 때 사람들에게 나는 지도할 수 있는 역할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좀 어필할 때 제일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건축이거든요. 웅장한 건축으로 사람들에게 존재를 어필하는 거죠.
경복궁의 중건은 그런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중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경복궁 가보신 분들 계시죠? 지금도 아직 복원 다 못했어요. 가장 컸을 때 흥선대원군 시절에 만들었던 이 가장 컸을 때의 모습을 아직 복원을 다 못했고요. 지금 한 40% 정도밖에 못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이거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 복원 계획이 2045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규모가 컸다는 거죠. 재밌는 건 지금 경복궁 중건 사업을 펼치기 전에 원래 옛날에 궁궐은 이제 몇 평이다라고 세는 게 아니라 궁궐 건물 보시면 이렇게 뭐 그냥 심플하게 그릴게요. 앞에 이렇게 기둥이 2개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거는 앞에 지금 한 칸이 있는 거예요. 기둥과 기둥 사이가 한 칸이에요. 한 칸이고 그리고 기둥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앞쪽에 기둥이 만약에 3칸이 있고 앞에 3칸이 있고 옆으로 기둥이 4칸이 있어요. 그럼 그 집은 이제 곱하기를 해서 몇 칸짜리 집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앞에 3칸, 뒤쪽에 옆에 4칸이 있으면 곱하기해서 그러면 이거는 12칸짜리 집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으로 이제 평수를 세게 되는데 경복궁 다시 짓기 전에 맨 처음에 태조 이성계 시절에 만든 경복궁은 그렇게 안 컸어요. 건물을 다 합쳐도 600칸? 뭐 700칸이 넘진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다시 중건했었던 최종 버전의 경복궁은 7,000칸이 넘었다고 돼 있어요. 10배 정도의 크기로 늘어난 거죠. 떨어진 왕실의 권위를 웅장한 경복궁의 규모로 극복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 무모한 공사를 하느라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 때문에 양반에게도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양쪽에서 욕을 먹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너무 무모한 공사였던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든 거죠. 궁궐의 공사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찍어내는 악수를 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은행에서 돈을 왜 막 안 찍어낼까요? 돈 막 찍어내서 우리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모두 나눠주면 모두가 부자가 되니까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안 되죠. 돈을 찍어내는 것도 조절을 해야 돼요. 돈이 너무 많이 찍혀져 나오면 물가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 가치는 그만큼이 아닌데 그냥 물리적인 가격대가 올라가는 거죠. 돈을 막 찍어내면 어제 편의점에서 내가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던 어떤 물건이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1,000원짜리 물건이 10,000원이 되고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물가가 너무 오르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때 치명적인 악수가 뭐였냐면 돈이 없네? 그럼 돈을 찍어내자. 그런데 상평통보 엽전을 찍어내는 것도 돈 만드는데도 돈이 드니까 한 번에 많은 액수를 차지할 수 있는 고액권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당백전입니다. 당백전은 상평통보 100개의 가치를 갖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수표죠. 수표 같은 건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이 당백전이 실제로는 쓰기가 너무너무 힘든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의점 가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내지 않잖아요. 거슬러 주기가 힘들겠죠. 거스름돈이 없는 가게는 수표를 받는 걸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돈을 거슬러 줄 수가 없으니까. 당백전으로 물건을 사면 이걸 어떻게 거스름돈을 줄까요? 거스름돈을 못 주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백전 많은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박물관 가서 보면 동전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되게 큰 버전으로 당백전이 있고 요거를 막 찍어내다 보니 물가도 좀 혼란스러워지고 이 돈은 실제로 유통이 되지 않는 돈으로 전락을 합니다. 돈은 돈인데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돈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양반들에게 기부금을 강제로 받아요. 원납전이라는 건데 너희들이 원해서 내는 돈이다 라는 기부금이지만 실제로 이 양반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원망하면서 내는 돈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강제 기부금을 걷습니다. 이 원납전과 당백전을 무모하게 이제 일으키면서 경복궁의 중건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좀 흥선대원군의 치세에서 좀 악재로 많이 작용을 하는 계기가 됐었던 이 사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양반들에게 엄청나게 미움을 사게 됐던 사건이 서원철폐입니다. 서원 뭔지 기억나시죠? 우리가 학교제도 배울 때 서원이 있고 뭐 향교가 있고 또 뭐 성균관이 있고 이런 거 배웠었는데 서원, 지방 양반들이 지방의 사림들이 만드는 거예요. 사실 뭐 누구나 만들 수가 있었고요. 지방의 교육기관 역할을 하지만 나라에서 딱히 터치는 하지 않는
이 서원은 지방 양반들이 본인들의 어떤 세력의 거점, 자신들의 인재를 양성하는 장소 이런 걸로 쓰기도 하고 서원을 중심으로 주변의 마을, 동네 사람들, 백성들이 많은 수탈을 받았어요. 여기에 뭐 있는데 와가지고 공짜로 일하라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서원이 실제로는 백성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부과하는 기관이 됐던 거죠. 흥선대원군은 아들이 왕이 되기 이전에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서원이 얼마나 많은 패단을 가지고 있는지를 목격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서원 필요 없다. 서원이 너무 많으니까 이 서원에 들어가서 일을 안 하거나 이 흐름을 망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원을 정리합니다. 백성들을 엄청 수탈했었던 서원을 철폐해서 국가의 지방 통제력, 나라에 소속되는 마을을 더 늘어나게 하는 거죠. 중간자가 자꾸 끼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내용이 서원을 전국에서 47개만 남기고 전부 다 정리합니다. 거의 1000개에 육박하는 서원이 있었는데 싹 정리하고 뭐 왕에게 현판을 받았다거나 뭐 최초의 서원이라거나 이런 의미 있는 서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위주로 남겨두면서 그러면서 서원을 철폐를 하고요. 이 유생들, 유학자들한테 욕 많이 먹었던 게 바로 서원 철폐예요. 그리고 만동묘를 없앱니다. 만동묘가 뭐냐? 임진왜란때 조선에 파병해준 명나라, 그 명나라 황제, 신종이라는 황제, 그 신종과 명나라 마지막 황제, 또 의종 있어요. 이 제사를 지냈었던 사당입니다. 중국 황제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왜 우리나라에 있냐? 실제로 우리가 전쟁 중에 은혜를 입은 것도 있고 원래가 돈독한 사이의 국가다라고 봤기 때문에 성리학자, 유학자들은 만동묘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만동묘도 철폐를 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사실 서원이 악습의 잔재가 됐던 게 여기에 딸린 토지나 노비 같은 거는 그냥 서원 쪽의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관여하기가 좀 힘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에 딸린 토지, 노비, 나라가 몰수해서 국가의 재정이 좀 확충됩니다. 당연히 여기에 양반들은 대단한 반란을 했겠죠. 왜 갑자기 우리한테 이러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삼정이라고 하는 일종의 세금제도 같은 거 있어요. 삼정의 문란이라고 배웠었죠. 정신없이 탐관오리가 출몰하는 이 삼정의 문란을 개혁을 합니다. 그동안 양반들의 엄청난 특권으로 작용했었던 거, 군포를 내지 않는 거, 군대를 가지도 않고 군포라는 옷감을 내지도 않는 거. 근데 이거 양반한테도 군포를 걷는 거를 합니다. 호포제라는 걸 실시해요. 호포제. 호포제를 실시하고요. 환곡은 뭐였나요? 환곡. 사람들에게 아직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제 농사를 해야 되는데 겨울을 지나느라고 먹을 걸 다 먹었으니까 봄에 제일 힘들어요. 춘군기라 그래요. 춘군기에 곡식을 환곡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라고 하는 일종의 빈민구제가 있었는데 요 환곡이라고 하는 거를 나라에서 중간에 뭐를 끼고 하다 보니까 뭔가 편법이 많고 이상한 게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운영하는 곡식 창고를 운영하도록 합니다. 사창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이런 상황이고 요 때를 즈음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지금 병인박해가 있네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눈 퍼렇고 피부 하얀 우리와 언어와 문화와 습속이 다른 저 서양 사람들하고는 교류하지 않는다가 방침이에요.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죠. 이 병인박해가 뭐냐면 프랑스가 쳐들어왔을 때 꼬투리 잡았던 사건이에요. 땡땡 박해. 우리가 천주교를 잠깐 들여다볼 때 봤었던 단어인데 이 조선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박해를 하거든요. 좀 큰 규모의 박해였어요. 프랑스 신부와 천주교도들을 처형해서 천주교를 크게 탄압한 사건에서 병인박해의 어떤 원인이 되는 사건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병인년에 비슷한 시기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또 들어와요. 요거 미국 배예요.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저기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우리랑 교류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거부합니다. 우리가 통상을 거부하니까 얘네들이 좀 이상한 짓을 해요. 이게 중요하죠. 괜히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니 너네랑 교류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조선의 관리를 납치하고 민가를 약탈하고 이건 뭐 도둑이나 하는 일이죠. 안 좋은 방향으로 강요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지방관은 이걸 막고 정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는 그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저 천인공노할 외국의 배 제너럴 셔먼호를 통째로 불에 태워버립니다. 나중에 요 사건을 꼬투리 삼아서 미국이 쳐들어온다란 말이죠. 제너럴 셔먼호는 미국 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같은 해에 이 병인 박해가 일어났고 그 병인 박해가 마무리되는 그 해의 여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병인 양요가 가을에 터지는 거죠. 병인 양요. 너네 병인 박해를 일으켜서 천주교인들 많이 죽였잖아.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근데 니네 우리나라 신부님들 막 죽이고 그랬다면서 너네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통상 수교를 하러 들어와요. 프랑스에서. 이 전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당연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로즈 제독이라는 사람의 어마어마한 함대가 강화도를 점령을 하고 수도로 진격을 하려고 했어요. 한성으로 진격을 하려고 했는데 아주 격한 저항에 맞닥뜨리게 되죠. 그 문수산성의 한성군 그리고 정족산성의 양헌수 부대가 이 프랑스군을 다 격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왔던 거예요. 우리가 설마 저 미개한 족수한테 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다가 완전 두들겨 맞고 지금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기 짜증났던 겁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도망가는 길목에 외교장각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좀 감나가 보이는 책들과 보물을 국보 문화재들을 약탈을 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병인 양요 당시에 벌어졌었던 문화재 약탈 사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약탈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불과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생깁니다. 이거 진짜 엽기적인 사건이에요. 독일의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이 워낙에 교류 안 한다라는 입장이니까 약간의 충격요법을 줘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조선 사람 누가 아이디어 냈을 거예요. 하도 흥선대원군이 너무 강경하게 나오니까 이제 오페르트가 무슨 짓을 하냐면 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있죠. 남현군이라고 하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뼈를 이제 좀 파헤쳐서 그걸 인질로 삼아서 통상을 요구하려고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끼로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남현군의 묘를 도구를 시도했는데 실패합니다. 이게 뭐 흥선대원군의 선견지명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의 무덤을 누가 파갈까 봐 두려워해서 관을 석회로 덮어놨었어요. 딱딱하게. 그러니까 이걸 파헤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흥선대원군은 너네랑은 진짜 통상하고 싶지 않아. 이게 굉장히 강화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나서 또 3년 있다 터지는 게 신미양요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1866년보다 지금 몇 년이나 지난 시점에 쳐들어오게 돼요. 다행인 거는 미국과 싸운 거가 신미양요라고 글자에 동음 이유로 힌트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배경을 한번 봅시다.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꼬투리 삼아서 미끼로 삼아서 야 우리 이참에 무역이나 트자 이런 식으로 통상 수교를 시도를 하죠. 통상을 시도를 하고요. 전개는 사실은 말이 시도지 거의 뭐 폭력의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화도로 침입을 하고요. 초지진, 덕진진이라고 하는 이 군사지대를 점령을 하고 광성보라는 곳까지 공격을 했지만 어제연이라는 또 분이 계시죠? 어제연이 이끄는 조선 수비대가 결사적으로 항전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군이 여기에서 전쟁을 하다가 또 얘네들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우리가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치열하고 절박하게 싸우는 우리를 보고서 이제 얘네 좀 이상해 라고 생각을 하고 퇴각을 하게 되는데 이 퇴각하는 도망가는 과정에서 수자가 써있는 어지연 장군의 깃발이라던가 이런 수많은 전리품이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또 이제 흥선대원군은 이제 우리 어차피 병인양요랑 신미양요 내부가 어땠는지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외세에 대해서 우리 대항할 수 있어. 우리도 국방력 성장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척화비라는 걸 세웁니다. 전국의 각지의 척화비를 세워서 이런 걸 알려주려고 하죠. 이런 사건을 지금 쭉 겪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경복궁 중건에 대해서는 고종실록에 이 내용이 좀 나옵니다. 전란에 불탔다라고 하는 건 이 당시에 불에 탔었던 모든 궁궐들 다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경복궁 중건,
이 경복궁 중건 사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 왜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서원철폐라는 거. 이게 어떤 사건인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면 모를 수 있는데 힌트가 되는 게 나오죠. 만동묘라는 게 나옵니다. 만동묘. 만동묘를 철거한 다음에 서원을 철폐했었던 이 시기에 신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흥선대원군이 사람들의 혼란과 힘겨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동묘를 없애고요.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모두 철폐했다라고 나오죠. 네, 서원철폐입니다. 서원철폐. 만동묘라는 이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외부의 침략입니다. 외부의 침입인데 병인양요죠. 프랑스랑 싸운 거 병인양요. 양헌수가 은밀히 정족산의 전등사로 가서 주둔하였다. 이 자료 분석이 뭐냐면 로즈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군이 강화도 전체를 점령을 하고 한성으로 쭉쭉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 정족상성이 양헌수 부대가 프랑스 군대를 격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족산성에서 양헌수라는 사람의 부대가 프랑스군을 대격퇴하는 게 기록으로 지금 분석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걸 읽었을 때 이게 누구랑 대항한 어떤 사건이지? 라고 하는 걸 떠올려 주시고요. 자, 오페르트 도굴 사건. 오페르트는 독일의 상인입니다. 이걸 뭐 말이 골동품이지 도굴에 가까운 이제 물건을 밀거래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오페르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제 외부에다 가져다 팔고도 싶고 외부의 물건들을 가져와가지고 또 여기다가 판매하고도 싶은 이 사람 상인입니다. 상인. 상인인데 정식으로 통상을 하는 걸 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다가 누가 얘기해 준 거겠죠. 우리는 아주 독실한 성리학을 믿는 나라여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상의 묘를 파헤쳐서 뼈를 인질로 삼으면 된다라고 하는 걸 뭐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덤을 훼손을 하고 시신의 일부, 뼈를 꺼내서 갈취하려고 합니다. 이 도굴 사건이 그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걸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흥선대원군이 원래 다른 쪽에 있었던 아버지의 묘를 이쪽으로 이장을 하면서 누가 함부로 이걸 파내가지 못하게 석회를 부어놨었어요. 그래서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준 어떤 충격이 대단하다는 거죠. 요거 자체가.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 사건이 주는 영향은 뭐예요? 이거는 통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거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신미양요가 터지는데 신미양요는 미국이랑 전투한 겁니다. 로즈 제독이 이끄는 미국의 함대가 강화도로 들어왔고 이 어지연이라는 사람이 광성보에서 결사적으로 항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패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신미양요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통상조약의 체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쪽 부분에서 자료들을 좀 봤고요. 통상조약은 어떻게 하느냐? 마냥 문을 닫고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서양에는 엄격하게 척합의까지 세워가면서 절대 안 하려고 하지만 이 통상조약을 아주 안 맺은 거는 아니고 사실 이렇게 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가장 먼저 수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되면 좀 혼란스러운 게 흥선대원군이 이제 고종을 대신해서 섭정 비슷한 걸 한 게 한 10년 정도인데 10년이 지나면은 고종도 성인이 돼요. 성인이 된 왕이 아버지에게 똑같이 권한을 위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 위임하지 않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면서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내 나라,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라고 하면서 고종이 실제로 정치하는 걸로 등장을 해요. 고종의 친정입니다. 자, 통상 수교 절대 안 해라고 했었던 흥선대원군이 어쩌다 보니까 물러나게 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운요 사건이 터지죠. 일본이 일으킨 사건인데 요걸 구실로 조선 정부에 개항을 요구하는 게 나옵니다. 운요 사건 오른쪽에 살짝 전이가 되어 있어요. 일본이 조선의 문화를 강제로 개방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 되겠고 운요호라고 하는 군함을 강화도 근처로 보내서 조선에서 바닷가에서 나가라는 어떤 경고 사격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도를 했다가 그게 경고 사격이 오자마자 초지진을 공격하고 영종도에 배를 대고 내려서 민가를 대대적으로 학살을 하게 되는
습격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황당했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로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이 강화도 조약이라는 거를 체결하는 미팅이 돼버렸던 거죠.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운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1년도 안 된 시간이에요. 그 시기에 이게 일어나게 되고 주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강화도 조약이라고 약칭으로 별명으로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조선에 대한 청해 종주권을 부인한다. 우리는 자주국가다. 이거 얘기한 거고요. 요거 자주국가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 우리가 얘기한 거는 아니고 너무 내용이 약간 좋게 들리니까 우리가 넣어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요거는 일본에서 이 조약을 맺을 때 가장 먼저 썼던 말입니다. 이거 우리를 좋아하고 인정해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우리가 자주국가여야 우리를 뭘 하려고 할 때 중국에서 관여할 명분을 없애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하고 이 일본이 요구했던 데처럼 부산과 원산과 인천의 개항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무서운 치외법권이 인정이 되죠. 치외법권이 뭐냐면 외국인이 체류국가의 법 대신에 자기가 잘못을 해도 본국으로 송환을 해서 본국의 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치외법권이 나오고 있죠. 또 성격을 보면 우리나라가 맺은 외국이랑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인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불평등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조약으로부터 이 부속 조약들이 있어요. 강화도 조약에 부속 조약이 있는데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라는 이름이 첫 번째로 나오고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일 통상 장정이라고도 부른다라고 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쌀과 이런 것을 무제한으로 유출할 수 있고 허용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일본 수출품 상품에 대한 관세를 설정하지 않은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설정 최혜국 대우 규정 방공령을 명시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거는 방공령 정도 조금 집중해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방공령 옆에 날개에 설명이 있는데 곡물, 우리나라의 곡식을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유출 금지를 내릴 수 있는 명령이고요. 방공령은 시행 한 달 전에 지방관이 그 지역의 일본 영사관에 통보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당연한 내용이에요. 양곡 곡식을 무제한 유출하면 우리는 먹을 게 없어지니까 요거를 개정하는 법안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일통상장정 개정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그럼 외국하고는 이런 걸 안 맺었느냐? 아니고 1882년이면은 사실 강화도 조약 맺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이제 일본과의 돈독한 문화 교류를 위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수신사라고 하는 집단을 파견을 합니다. 수신사. 그런데 1차 수신사가 있고 2차 수신사가 있는데 1차 수신사로 갔었던 사람이 있어요. 김기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기수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2차로 파견돼서 갔다 왔었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홍집. 대단히 진취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 인물로 김기수, 2차 인물로 김홍집이라는 사람 기억을 해주고 이 사람이 들여온 책이 되게 문제가 됐어요. 조선책략. 이게 뭔 책이냐? 조선책략. 조선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조선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러시아를 막는다라는 목적으로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내용을 보면 중요한 거 다 들어가 있죠. 거중조정. 이거 뭐냐 거중조정. 조약을 맺은 양쪽의 당사자 국가들 사이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위험을 받을 때 이거 도와주는 거죠. 서로 돕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3국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거를 약속을 했던 게 이 단어입니다. 거중조정. 그리고 최혜국 대우가 있고 이거 최초 규정은 뭐냐면 어느 한 나라에서 혜택을 부여했을 때 최혜국 대우를 맺은 국가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초 규정
시외 법권의 허용,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성격은요. 조선이 서양의 국가랑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고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절대로 우리한테 유리한 게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좀 끄트머리에 조선과 프랑스가 통상 조약을 하고요. 천주교 포교의 자유를 인정받는 계기가 또 됩니다. 이걸로. 천주교 포교 때문에 조금 늦어졌어요. 프랑스가. 그거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개화를 하려고 할 때 반대의 움직임은 없었는지 아니면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개화 세력이 나뉘고 있어요. 개화 세력의 형성. 북학파라는 파들이 있습니다.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배워야 돼 라고 하는 박제가 같은 사람들 그런 북학파가 있는데 실학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이제 문화를 열고 항구를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개화 사상이 형성이 되어서 박규수랑 오경석이 초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지도를 받은 김옥균, 매우 유명한 사람이죠. 김옥균, 박영효 등이 개화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개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두 종류로 나뉘어요. 우리가 보통 온건하고 급진하다로 많이 나누는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주요 인물 온건 개화파에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 곽기락 등이 있고 온건 개화파에 동도서기론의 그 특징으로는 동도서기론에 기반을 둔 점진적인 개혁인데 온건하다라는 거는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김홍집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고요. 동도서기론이 뭐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자, 동도서기론 전통적인 우리의 유교 사상 없애지 말자. 이거는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을 가지고 오자. 기술만 가지고 오자라고 하는 현실적인 측면이고 그 밑에 옆에 보면은 급진파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문명 개화론에 기반을 두고 아주 빠른 개혁을 추진을 했어요. 서양의 과학기술과 정치 사상까지 수용을 하자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요런 상황이 지금 있어요. 자, 그러면 개화 세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분화됐는지 적용 좀 보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1876년 사실 이게 옛날에는 막 암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맺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인데 불평등한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다. 요거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제1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조선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군과 평등한 거리를 보유한다. 그러니까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얘기예요. 자주국. 그래야 자주국가로 되어야 일본이 뭔가 쥐락펴락하게 조금 더 편해지는 겁니다. 중국의 개입을 배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약을 넣어 놓은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한테 좋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칠법권 내용도 조금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오니까 우리도 조약을 조금 업데이트를 해요. 그게 조일통상장정 개정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37관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국내에 양식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서 일시로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한 달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통지하고 미리 그 기간을 항구에 있는 일본 상인들에게 전달을 해서 일률적으로 준수하는데 편리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한다. 자,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너무 문제가 됐었던 거는 조약을 조금 고쳐가지고 현실에 맞게 반영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의 노력은 다 물거품으로 보통은 많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운영이 잘 되지 않아요. 자, 그럼 일본 말고 다른 나라는 어땠을까요? 조미수호 통상 조약 어떻게 맺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신사라고 하는 거를 일본에 파견을 했을 때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됐었던 사람 중에 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들여온 사람이 있어요. 김홍집이 들여오는 건데 그 내용이 뭔고 하니 조선이 제일 해야 되는 급한 임무는 뭐냐면 급한 처리는 러시아를 막는 것이다. 그거는 중국을 가까이 하고 일본과 관계를 공고히 하고 미국과 연계해야 자강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요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생뚱맞은 외교 관계를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쪽 위에서는. 그래서 여기 조미수호 통상 조약 여기 내용 그리고 조선 책략의 내용이었고 밑에 조미수호 통상 조약은 미국과 우리가 어떻게 교류를 맺을 것이냐라는 건데 여기 대통령이란 단어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미국인 거를 떠올리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의 상선이 조선에 와서 무역을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모두 세금을 내야 돼.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권한은 조선 너네들이 알아서 해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느 나라와 맺는 무엇인지 요거를 파악할 수 있는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화 세력 어떻게 나뉘었느냐? 뭐 동도서기론의 측면에서 볼게요. 황준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준센이라고 하는 조선 책략을 쓴 사람입니다. 책자로 말하더라도 그 글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그 말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 신은 진실로 모르지만 기계에 관한 기술과 농업 및 식목에 대한 책이 이익이 된다면 선택하여 시행할 일이지 굳이 그들의 것이라고 해서 좋은 법까지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동도서기론 자체가 좀 온화한 애들이 주장을 한 건데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좀 유지를 하면서 기술만 점진적으로 가지고 오자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정리하는 거 이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개화 정책 어떻게 추진했을까? 개화 정책을 하려면 관청 역할하는 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요. 그래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초기 개화 정책이라고 하는 건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었던 요 초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어떤 기구 같은 걸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걸 설치를 하고 그래서 실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그 아래 12개로 부서를 나누어서 관련 업무를 따로따로 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군대를 손봐야겠죠. 군대를 개편합니다. 신식 군대인 소총 쏘는 별개군을 창설을 하고 근대적인 군사훈련을 한 다음에 기존의 5군형을 2개로 축소했다라고도 나옵니다. 군제 개편, 기존의 5군형을 2개로 축소를 하더라. 자, 근대적인 시설로 무기 제조 공장 벤치마킹에서 만든 거 기기창, 인쇄하는 거 방문국, 그리고 화폐를 발행하는 데 전환국, 그리고 병원, 광해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광해원. 그리고 주변 나라에 사절단이라고 하는 거 겸해서 얼마나 발전해 있는가를 살펴보고 오려고 해요. 그게 이제 사절단이라는 건데 일본으로 먼저 보내죠. 1차 이 개항을 한 강화도 조약 1차 버전, 여기 1차에서 강화도 조약하고 나서 우리가 1차 수신사를 보내요. 수신사는 우리가 일본에 파견했었던 이 시찰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신단이죠. 일본에 보냅니다. 김기수를 파견해서 일본의 신식 기관, 근대 시설 어떻게 만들어지고 돌아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2차는 3년 뒤에 김홍집이 파견이 돼서 오는데 난리가 났었던 조선 책략 같은 거를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조선 책략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에 있었던 유생들이 되게 너무 크게 반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일본으로 사람을 보내기는 보내되 고종이 약간 머리를 써서 반대 여론으로 악화가 됐었던 박정량, 어윤중, 홍영식 등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암행어사의 형태로 임무를 맡아가지고 다녀오게 돼. 그리고 비밀리에 여기 요 조사시찰단은 비밀리에 나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 황준센의 요 책 때문에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일본에 사신단을 보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조사시찰단의 어떤 큰 특징은 몰래 갔어요. 이 사람들도 부산에 가서 왕의 밀지 뜯어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걸로 임명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암행어사의 형태로 몰래 갔다가 온 게 조사시찰단이고 일본으로만 간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외국인들의 손이 뻗치고 있었던 청나라의 영선사라는 거를 파견을 합니다. 무기 제조 기술, 근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김윤식이 포함돼서 파견된 사절단이 영선사고요. 그래서 청나라의 기기국에 가서 무기를 제조하는 방법을 습득을 하고 귀국 후에는 이름이 좀 유사한 기기창을 설립을 하는 거에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도 관계가 있네요. 보빙사, 조미수호 통상 조약 체결을 계기로 파견된 우리나라 최초의 구미사절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미사절단, 미국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보빙사, 영선사와 보빙사 같은 게 어느 나라랑 연결되는지를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위정척사 운동인데 위정척사가 무슨 뜻이냐? 옆에 좀 나오죠? 정을 지키고 사를, 바른 거를 지키고 사특한 걸 물리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은 성리학적인 질서를, 사는 성리학 이외의 종교와 사상을 다
묶어서 가리키는 말이에요. 위정척사. 이거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바르다고 하는 거는 하고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없애는 방식이었겠죠. 통상 반대 운동. 프랑스가 병인양요 일으켜요. 그러면서 통상을 막 하재요. 우리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이항로랑 기정진 같은 사람들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서양과의 통상 반대를 주장을 하고요. 개항을 반대하는 운동이 또 있었어요. 10년 단위로 일어나네요.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키면서 개항을 요구한 요 사건인데 최익현 등등등 아주 괄괄한 유생들이 있어요. 외양 일체론과 개항 불가론을 주장을 하면서 반대 운동을 합니다. 외양 일체론은 외와 서양이 일본과 서양은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개항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화 자체를 반대하는 게 또 10년 뒤가 되면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화 정책, 개화 추진과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대대적으로 유포가 되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라고 굉장한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상소문을 써서 올리는 거예요. 만인소라고 합니다. 개화 정책 및 미국과의 수교를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죠. 근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개념 퀴즈 잠깐 볼게요. 흥선대원군은 삼종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 이거 흥선대원군이 설치하는 거 아니고 철종 때 하는 거잖아요. 철종 때. 삼정이정청 이거 철종이 하는 거고 임술 농민봉기라는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사건을 조사해 보라고 보냈다가 거기에서 이제 안핵사로 파견됐었던 사람이 쭉 한번 상황을 보니까 너무 뭐가 아니었다는 거죠. 삼종의 문란이 너무 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 그래서 이 철종이 이 삼종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 두게 됐던 거죠. 철종이 흥선대원군 시기랑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하고 X 치고요. 병인양로 때 정족산성에서 양헌수 부대가 승리를 거둔 거는 맞습니다.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맞아요. 이 미국이랑 맺은 조약에 다른 나라랑 좋은 조약을 맺으면 그 내용을 똑같이 좋게 해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자, 여기 또 OX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상선 때문에 계기가 돼서 발생을 한 거고 거중 조정에 포함된 거 둘이 조약을 체결했는데 어느 나라가 위험에 처하면 이거 뭐 도와준다 뭐 이런 얘기죠. 거중 조정.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 처음으로 거중 조정이 나옵니다. 암행어사의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된 거는 조사 시찰단이에요. 수신사는 공개적으로 파견이 됩니다. 자, 요거 사료에 어떻게 나오냐? 통리기무 아무는 최초의 초반의 개화정책 총괄 기구다. 그러니까 이 고종의 치세 초반에 만들어진 개화를 총괄하는 기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정부나 육조랑은 별도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사 시찰단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도 본인들이 조사 시찰단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고 왕이 뭔가 너 어디에 임명할 테니까 내가 주는 이 임명장 어디에 가서 절대 뜯어보지 마. 어디까지 갈 때까지는 이렇게 해서 어윤중이 암행어사라는 걸로 임명이 돼가지고 왕에게서 받은 그때 당시만 해도 임명장 같은 걸로 생각을 했었던 밀봉된 봉투, 서신을 가지고 와서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거죠. 일본 조정의 논의와 전국의 형세, 풍속, 인물, 교빙, 통상 등의 대략을 엽탐해가지고 오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여기에 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여기에 임명되고 나서는 자기가 조사 시찰단에 들어갔는지는 몰라요. 이게 워낙에 사회적인 반발을 얻었어요. 이 조선 책략 유포 이후에 수신사 활동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게 돼서 그래서 몰래 보낸 게 조사 시찰단이에요. 진짜 옛날에는 이 조사 시찰단을 뭐 신사유람단이다 이런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명칭은 폐기됐습니다. 조사 시찰단으로만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이거를 왜 만들어서 파견을 했는지 이게 비밀리에 간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있었던 위정척사 운동 우리 그 선비들의 눈에는 일본이나 서양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누가 더 나쁘고 덜 나쁘고 할 거 없이.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저들은 비록 외인이라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서양 오랑캐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류 왜 하는데요?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여기 내용 자체가. 자, 요 상소문인데 요건 이제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외양일체론이라는 거를 주장하면서 여기에 등장을 하죠. 네, 나머지 미니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사실 삼군부가 부활하고 초기 문신제는 정조 때죠. 그거 아니죠. 신미양요에 대한 설명. 어제연 부대가 광성보에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거의 전멸하죠.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된 거는 병인양요입니다. 병인양요.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 대한 설명은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방공령 시행의 규정은 여기가 아니라 조1, 그러니까 우리와 일본이 맺은 통상 장정에, 특히 개정판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4번 조선 책략이라는 책의 유포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 격하게 반대한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라는 굉장한 상소를 올립니다. 1번이고 전국에 척화비가 건립이 되는 것은 유포 이전의 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끝나고 나서 세우게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1번으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실제 기출에서 적용되는지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